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입니다. 선운사 하면 동백꽃 떠올리는 분들 많으시죠? 선운사의 동백꽃은 그 자태가 곱기로도 유명한데요. 피는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지금 남도에는 동백꽃이 피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꽃이 피는 것만 기억하지 이 꽃이 지는 건 잘 기억하지 않죠. 지는 것, 사라지는 것,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도 내 마음 한 자락 내어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2012 이상문학상 수상작을 방송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이번 우수상 중에서는 가장 신인입니다. 조현 작가의 그 순간 너와 나는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조현 작가는 1969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났고요. 200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종이 냅킨에 대한 우아한 철학이 당선되면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으로 누구에게나 아무것도 아닌 햄버거의 역사가 있죠. 작품 소개한 후에 조현 작가 직접 모시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작품부터 함께 들어보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조현 작가의 그 순간 너와 나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KBS 해피 KBS 해피 KBS 해피 FM 그 순간 너와 나는 조현. 철로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멀리 남쪽으로부터 흘러온 곡선이 혹은 언젠가 다시 거슬러야 할 궤도가 아직은 쌀쌀한 초봄의 햇볕에 반짝였다. 어지럽게 교차하는 철로들, 국철의 오래된 담벼락, 그 밑으로 잿빛으로 말라버린 지난 시절의 풀들. 장례식장과의 거리를 따지자면 2호선으로 환승해서 한정거장을 더 가야겠지만 나는 중앙선 왕십리역에 내렸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멀리 누워있는 철길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매만졌다.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아무렴 나는 길 위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내가 친구 민혁의 부고를 접한 것은 점심나절. 운영하던 회사에서 의뢰받은 주문서를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부고를 듣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사실 민혁의 부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위암 말기로 병세가 위중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벌써 지난 연말이니 민혁은 나름대로 오래 버틴 셈이었다. 빈소는 예전부터 입원해 있던 왕십리 쪽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이었다. 난 사무실 한켠의 옷장을 열어 검정 양복을 꺼내 입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는 오래된 편지의 촉감이 느껴졌다. 편지. 그래, 이 편지. 어쩌면 난 언젠가부터 이 소식을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러자 내 자신이 약간은 혐오스러워졌다. 언젠가 민혁을 위시한 친구들과 함께 덫에 갇힌 쥐를 물이 가득한 양동이에 집어넣을 때처럼 말이다. 그 후로 한동안 난 헛구역질을 했지만 사실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약간의 역겨운 기억들을 축적하며 보다 큰 혐오를 이겨내는 법이 아니던가. 그렇게 생각하자 약간은 마음이 편해졌다. 더불어 나는 오늘 밤 간절하게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음을 알았기에 차분하게 넥타이를 매고 사무실을 나섰던 것이다. 내가 시골에서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 왔을 때 처음 자리 잡은 곳이 이곳 왕십리였다. 그건 1980년도의 일이었고 그때 난 12살이었다. 처음 왕십리역에 내릴 때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막 해가 질 무렵이어서 역사는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친구가 철호, 승훈, 그리고 대학 교수 아버지를 둔 민혁이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다가 함께 다쳐 나란히 깁스를 하는 바람에 깁스 4인방이라 불렸다. 그러던 어느 날 살고지 다리 앞에 서 있는 오래된 연료비에 야구공을 던지며 놀 때였다. 한창 무당이 구슬하고 있었고 나이든 동네 사람들은 치성을 드리고 있었다. 우리는 나눠준 떡을 얻어먹으며 구슬 구경했다. 그러다가 지겨워진 나는 다른 데나 구경하려고 사람들 틈에서 혼자 빠져나와 당집 뒤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거기서 난 뜻밖으로 어떤 여자애를 봤다. 여자애는 당집 뒤편으로 뚫린 2층 창문으로 손깍지에 고개를 꿰고 멀리 철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애의 눈빛은 까맣고 깊었고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그 묘한 분위기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그런 분위기의 이름을 몰랐다. 나중에서야 그것이 성숙해가는 여자의 분위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은 덜 익은 것, 그러나 곧 익어갈 어떤 과일의 달콤한 냄새 같은 것 말이다. 무언가에 홀리듯이 그렇게 그 여자애를 쳐다보자 그 애가 고개를 돌려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도 저기 보이니? 어? 저거라니?
저거. 저쪽에 있는 저거 말이야. 뭐야, 철로밖에 없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 말이야? 고양이가 기차에 치여 죽는 거. 너도 저게 보이니? 여기서 전에 고양이가 치여 죽었어? 아니. 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말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언젠가.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중에 고양이가 죽다니. 이렇게 구판이 벌어지는 날이면 보기 싫어도 그런 게 보여. 난 그런 게 싫어. 근데 참 이상하다. 너도 저게 보이는 줄 알았는데. 이게 그 애와의 첫 만남이었다. 나중에야 철호에게서 그 애가 좀 이상한 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 애는 그 무당집 딸로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었다. 해서 동네 사람들은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수군거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뜻밖의 장소에서 그 애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어쩌면 믿음이란 새로 산 운동화 한 켤레 같은 것이다. 세트로만 의미 있고 한 짝만 있어서는 절대로 팔리지 않는다. 믿기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과 그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짝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신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세상은 걷기에 편해진다. 글쎄, 세상은 그렇게 걸어야 하는 걸까? 그건 잘 모르겠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내딛는 길이 좀 더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내가 그 애를 다시 본 것은 뜻밖의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에서였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야야, 무당집 딸도 왔어. 어디? 우와, 야, 정말이다. 무당집 딸이 교회를 왜 왔지? 교회 설교단 뒤로는 여름 성경학교 일정이 적혀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그 애가 예배당 앞쪽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예배당 뒤쪽에 높다란 선반 위에는 1등상인 프라모델 로봇과 인형 상자가 위풍당당하게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역시 소문대로 무지하게 멋졌다. 아이들은 프라모델 로봇의 번쩍번쩍한 날개와 공주인형의 금발을 보면서 모두들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름 성경학교 첫날, 조편성을 할 때 난 눈치껏 줄을 서 그 애와 같은 조가 되었다. 그 애는 자기소개 시간에 미설이라고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단내나는 포도알처럼 까만 눈을 반짝이는 그 애는 다른 어떤 애들보다 확연히 돋보였다. 미설이는 곧잘 성경 구절을 외워 상으로 주는 달란트를 많이 모았다. 그날 오후 같이 집으로 가면서 미설이에게 물었다. 너도 이쪽으로 집에 가? 저기 아까 여자애들이 너 막 밀면서 뭐라고 한 거야? 날더러 거짓말 하지 말래. 왜 갑자기 멈춰? 그리고 거짓말이라니?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난 가끔 이상한 걸 봐. 오래전에 죽은 새나 앞으로 죽을 고양이 같은 것들을. 그리고 어떤 땐 더 큰 것도 보여. 더 큰 것? 더 큰 게 뭔데? 미설이는 대답 없이 한강에 보이는 언덕배기에 앉더니 한참을 땅바닥에 낙서를 해댔고 나도 그 옆에 앉아 그 즈음 막 완공된 성수대교를 내려다봤다. 사람
사람 말이야. 사람. 사람? 죽은 사람이 보인다고? 바람이 없는 날 저녁에 가만히 밖을 내다보면 오래된 비닐처럼 희미하게 서 있는 사람 모습이 보여. 너도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해가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있네. 강물이 전부 피 같아. 저 색깔, 저거 사탕 같다. 제사상이나 굿상에 올리는 사탕인데 그 사탕 이름이 뭐지? 뭐지? 예? 왜? 석양 보니까 빨간 사탕 생각나지? 그 사탕 이름은 옥춘이야. 난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싹한 소름이 돋았다. 마치 등목을 할 때 등 뒤로 서늘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내가 그 사탕 생각하는 줄 어떻게 알았지? 난 내 마음을 읽는 그 애가 한순간 두려웠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호감이 생겨났다. 그래서 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난 네 말을 믿어. 하지만 네가 귀신을 보는 건 싫어. 왜냐하면 그때 넌 웃지 않으니까. 난 너 믿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까지 신기가 있다며 맨날 한숨이야. 엄만 어쩌면 신기가 눌려질 수도 있으니 차라리 교회를 다니래. 언제고 신내림 받아봤자 엄마처럼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을 험하게 산다고 말이야. 미설이 엄마는 무당이라는 이유로 남편과 헤어져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고 언젠가 시장통 아줌마들이 소곤거리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나 역시 서울에 와서 한동안 남도 사투리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기에 미설이의 처지가 이해가 갔다. 평소에도 아이들은 미설이에게 미쳤다는 둥, 새끼 무당이라는 둥 험한 말을 해가며 따돌린다는 얘기도 들었다. 어쩌면 내가 처음 미설이를 볼 때 그 까만 눈에서 본 것은 어떤 외로움의 그림자였는지도 모른다. 그날 그렇게 행당동 고개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얘기하는 동안 나는 미설이와 꽤나 친해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겨온 비밀 하나를 그 애한테 말해주었다. 일종의 답례였다. 사실은 나도 귀신을 본 적이 있어. 고향 마을 대숲에서. 사촌 누나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대숲이 말이야 평소보다 심하게 싸르락 싸르락 거리는 거야. 난 무서워서 나가기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끌려나갔어. 가서 보니까 대숲 속에 누나가 있는 거야. 진짜 누나를 봤어. 그랬구나. 오늘 얘기 고마워. 나도 네 말이 진짜라고 믿어. 미설이는 내게 마음을 터놓게 되었고 우리는 친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미설이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었고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4인방 친구들도 내가 미설이하고만 놀자 점차 싫은 기색을 내보였다.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도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날이었다. 지금 미설이가 한 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증거죠. 여러분들도 미설이를 본받아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더라도 교회에 계속 다니세요. 네. 그리고 미설이 앞으로 나오세요. 네. 달란트입니다. 받으세요. 예배당 맨 앞에 불려나가 전도사의 칭찬을 받고 덤으로 달란트까지 듬뿍 받은 미설이를 여자애들이 셀쭉한 표정으로 흘겨보았다. 나 역시 기분이 묘하긴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 애가 무당인 엄마처럼 말하는 게 싫었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더 당혹스러웠다. 더구나 그 애는 한 번도 자신이 이상한 기도를 한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나는 화가 났다. 난 미설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나에게 말해주지 않은 미설이가 야속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날 날 쫓아오는 4인방 아이들에게 그동안 미설이가 나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해준 말들을 털어놔 버렸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실수였다. 약간의 억하심정과 제 사춘기에 이르지 못한 아이다운 치기와 질투가 섞여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애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혀버렸다. 어쨌든 내가 한 말을 들은 아이들은 그 다음날 우리 4인방의 아지트라고도 할 수 있는 철원의 맛집 고방 창고로 미설이를 불러냈다. 여기가 어디야? 성경학교는 안 가? 안 가. 할 말 있다는 게 뭐야? 내가 전에 철호는 나중에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었지? 갑자기 무슨... 그랬더니 넌 철호는 그런 과학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었지? 그거 정말이야? 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미 너한테 말했잖아. 나한텐 가끔 이상한 게 보인다고. 어쩔 땐 깨질 듯 머리가 멍멍하다가 이상한 무늬들이 보인다고. 그럴 때면 가끔 아무데나 책을 펼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어릴 적 모습이나 나중 모습이 보인다고. 그때 너 내 말을 믿는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때 너도 비슷한 걸 봤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어른이 된 승훈이가 우시장에서 일한다고 했지? 그것도 정말이야? 승훈이가 몹시도 질색하는 게 바로 아버지나 삼촌이 일하는 우시장의 도축장이었다. 도축장에는 붉은 피가 섞인 폐수가 지천으로 고여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승훈이에게서 썩은 피냄새가 난다고 꽤나 따돌렸다. 어쩌면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했다. 마치 철호에게서도 항상 희미하게 알싸한 쇠가루 냄새며 윤활유 냄새가 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왕십리의 좁은 집에서 식구들과 부대끼면서 몸에 밴 그 냄새는 철호와 승훈이가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 무엇이었다. 미설이는 그렇게 추궁당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술만 깨문 채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왜 이래? 너 분명 그랬지? 야! 너 진짜 그런 말 했어? 진짜 그랬냐고! 얘 거짓말쟁이야. 너 정말 방언 기도인가 뭔가 한 거 맞아? 여자애들 말처럼 괜히 쇼한 거지? 그만하고! 미설이 너 왜? 여기서 방언 기도해봐. 지금 여기서 방언 기도하면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 모두 믿어줄게. 맛집 고방 금연기에서는 철컥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입술을 꼭 깨문 미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난 미설이에게 약간씩 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 좋아. 네가 전도사님 말처럼 방언 기도를 한 게 맞다 치자. 근데 우리들은 전혀 알아듣질 못하겠는데?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었어? 역시 민혁이야. 영리하면서도 침착한 민혁이는 나 대신 내가 궁금해한 걸 꼭지 물어보네. 그렇지만 그 말에도 미설이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는 미설이의 눈에는 어떤 종류의 고요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난 널 믿었는데 넌 날 믿지 않았니? 그리고 그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친구들에게 떠벌렸어야만 했니? 나는 그런 미설이의 눈빛을 받는 순간 왠지 굉장히 미안한 일을 한 것 같아 부끄러워졌다. 그렇지만 끝내 아이들을 말릴 수는 없었다. 그때 민혁이가 말했다. 좋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너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며?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 야, 묻긴 뭘 물어. 무당집 딸년이 또 거짓말이나 치겠지. 뭐? 무당집 딸년? 미설이가 아이들을 노려보았다. 무당집 딸년이라고. 비록 뒤에서 소곤거리는 것을 짐작하고는 있었겠지만 면전에서 그런 말은 처음 들었는지 미설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리고 민혁이를 노려보더니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그 순간 사고가 벌어졌다. 뭐? 야, 미친! 오랜 세월이 흐른 뒤까지 그때부터의 일은 슬로우 모션으로 내 기억 속에서 꽤나 여러 번 반복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잠깐 미설이의 얘기를 듣던 민혁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려 미설이를 뒤로 밀쳐버리는 모습. 그렇게 떠밀린 그 애가 금형 사출기 쪽으로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그 애의 윗소매가 프레스기의 윗부분에 걸리는가 싶더니 선반을 짚은 손이 앞차기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이 모두가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미설이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의 손을 잡아 끌던 우리가 뒤늦게 전원을 내렸지만 이미 약지의 끝마디와 무명지가 거의 전부가 앞차기에 으스러진 뒤의 일이었다. 놀란 우리들은 어른들을 부르고 어른들이 급히 미설이를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봉합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의사는 처음부터 고개를 저었다. 겁에 질린 우리들은 민혁의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그 대학의 병원에서 죄인처럼 부들부들 떨어야만 했다. 어쨌거나 사고는 미설이의 말에 따라 공장에서 놀다가 순전히 그 애의 실수로 넘어진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날 저녁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집에서 눈물이 쏙 나도록 호되게 혼이 나야만 했다. 얼마 후 나는 미설이한테 병문안을 갔다. 미안해. 나 네 말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 알지? 알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달란트 주면 넌 네 거랑 합쳐서 나한테 인형 타줬을 거라는 것도. 에이, 그건 아닌 것 같다. 난 프라모델이 무지 갖고 싶었거든. 아니야, 넌 분명히 그랬을 거야. 왜냐면 너랑 행당동 고개에서 한강을 바라보던 날 밤에 네가 나한테 금발 인형을 선물해주는 꿈을 꿨거든. 그랬어? 그럼 네 꿈도 틀릴 때가 있는 거네? 그럼 당연하지. 내가 무슨 초능력자인 줄 아냐? 다만 내 얘긴 만약에 네가 달란트를 다 모았으면 프라모델 대신 인형을 탔을 거란 거지. 꿈이야. 가끔 다른 걸로 바뀐다고. 나는 그런 시시한 대화 말고 정말로 궁금한 게 있었다. 그건 도대체 그날 무슨 얘기를 했기에 얌전하던 민혁이가 화를 냈는지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쩐지 그건 물어볼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퇴원은 했지만 훨씬 더 해숙해진 미설이는 병치레를 하는 일이 더 잦아졌고 결국은 엄마와 함께 시골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그즈음 미설이는
나에게 딱 한 번 편지를 보냈다. 그 후로도 왕십리는 조금씩 변해갔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들도 어른이 되었다. 민혁이는 강남으로 이사가는 날 무척이나 아끼던 썬데이 서울 특별판을 나에게 주었다. 철호는 상왕십리에서 계속 살다가 공고를 졸업한 후 바로 아버지의 맛집 고방을 이어받았으나 30도 안 되는 나이에 물놀이를 갔다가 익사사고로 죽고 말았다. 승훈이는 도축장이 폐쇄되면서 재개발된 마장동 우시장에서 푸주간을 크게 해 돈을 꽤 벌었지만 역시나 어느 해 술에 취해 무단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 민혁인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에서 공부를 더 할 때쯤이었다. 나 역시 왕십리 근방을 돌면서 10여 년을 더 살다가 사업을 시작하며 이사를 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무렵 딸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을 겪었다. 그리고 아이를 잃고 삶에 지쳐가던 어느 날 불현듯 민혁이에게서 귀국했다는 연락이 왔다. 아이 돌잔치를 하기 위해서였다. 돌잔치도 끝나고 짐이나 들어줄 겸 따라온 민혁이네 아파트 베란다에서 난 담배 하나를 꺼내 물었다. 민혁이 아이, 내 딸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난 매번 민혁이한테 질투를 느끼는 걸까? 여기 있었구나. 담배 안 끊었어? 끊었다가 다시. 넌 어때? 아이를 뒤늦게 낳아서 그런지 힘들어 죽겠다. 요새 괜히 속이 쓰려. 술을 조금만 마셔도 구역질 나고. 우리 나이가 이제부터는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렇고. 너 이거. 응? 자, 이게 뭔지 아냐? 아니 뭐야? 인형. 웬 인형? 나 유학 가기 전까지 계속 이 집에서 쭉 살았잖냐. 근데 이번에 다시 나가려고 그 오래된 짐들 풀어 정리하는데 어렸을 적 교회에서 탔던 인형이 포장이 안 뜯겨진 상태로 있더라고. 그 왜 있잖아, 그 무당집에 다치고 그럴 때. 너 그때 인형 탔었냐? 그럼 그때 내가 1등상 타려고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왜 그때 내가 무당집에 밀쳐서 다치게 했잖냐. 그게 미안해서 걔 주려고 로봇 대신에 인형 탔었는데 결국은 못 주고 가지고 있던 거지 뭐. 난 불현듯 그 당시의 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애한테 사고가 난 날도. 해서 생각난 김에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일을 물었다. 그때 걔가 다친 날 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네가 화를 냈었냐? 그 애한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맞춰보려고 다그쳤잖아. 그때 무당집 애가 그랬어. 이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가끔 궁금하지? 왜냐면 지금 엄마는 새엄마니까. 사실 그때 너네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재혼하셨고 친어머니랑은 귀국하면서 소식이 영 끊겨버렸거든. 그리고 그날도 새어머니랑 다투고 나왔는데 그렇게 몰래 감추고 있던 비밀을 그 애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당혹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순간적으로 밀쳐버린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민혁이네 집에 놀러간 첫날 다 못 읽은 책을 빌려가고 싶다고 허락을 구할 때 냉랭하게 거절했던 민혁이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생각났다. 근데 참 이상하지? 그때 그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소문이 나서 우리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것을 어디서 들었다 치더라도 그 순간 내가 새어머니를 생각했던 걸 어떻게 알았을까? 정말 소문대로 신기가 있었던 건가? 난 그 말을 듣고서야 오래전에 미설이가 보낸 편지가 떠올랐다. 그리고 난 그날 밤 민혁이네에서 돌아오자마자 옛날 책들을 넣어둔 박스를 뒤져 오래된 썬데이 서울 특별판 사이에서 그의 편지를 찾아냈다. 그날 마지막에 민혁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도 난 가끔 그 애의 눈빛이 생각나. 만약 언젠가 그 애를 본다면 묻고 싶은 게 있어. 살면서 딱 한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민혁의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어린 꼬맹이가 머리에 산베리몬을 하고 있었다. 5년 전 돌잔치 때 보았던 그 아이였다. 작년 연말에 문병 왔을 때 병상에서 민혁이가 그렇게도 눈에 밟힌다던 딸아이. 민혁의 딸은 어느덧 10년 전 내가 잃어버렸을 때의 딸의 만큼 커버렸다. (5년) 5년 전 민혁이네 돌잔치에서 돌아온 날, 난 미설이의 그 편지를 찾아 여러 번 신중하게 읽었다. 나중에 어른이 된 우리 중 한 사람과 만나는 꿈을 꿨어. 내가 입원했던 대학병원에서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1등상과 똑같이 생긴 인형을 선물로 주는 거야. 그 앤 민혁이었어. 편지를 받을 당시 난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민혁에게는 말이다. 그런데 미설이의 꿈처럼 민혁이가 그 1등상을 가지고 있었다니. 난 그때 인형 상자를 보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미설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떠올라 전율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떤 얼령에 묶이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강박관념에 휩싸이고 말았다. 그래서 돌잔치가 끝난 다음 날 나는 민혁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인형을 얻고 싶다고 졸랐다. 인형? 그거 가져다 뭐하게? 뭐 달라면 주겠지만 다음에 해주면 안 될까? 나 요새 계속 속이 안 좋아가지고 오후에 건강검진 받아보려고 예약해놨거든. 그렇다. 바로 그것이었다. 난 민혁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와 나의 운명을 엇갈리게 만드는 어떤 궤적을 선명하게 보았다. 운명이 교차하는 소리, 어설프게 무언가를 놓치는 소리, 놓치고 나서야 놓쳐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소리,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소리, 생명의 온기가 육신을 뿌리치고 대기중으로 떠나는 소리, 이를테면 하나의 우주가 증발하고 남은 영혼이 지리멸렬 붕괴하는 소리. 난 그렇게 두려운 소리를 들으며 출국하기 전 송별회를 해야 한다고 우겨 결국 그날 오후 병원에 간다는 민혁이를 애써 불러내었다. 그리고 자정까지 이어진 술자리 끝에 1등상 상자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그 사이 사업에 몰두하던 민혁은 뒤늦게 암 판정을 받고 귀국을 했다. 그리고 난 지난 연말에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된 그를 찾아보았다. 그 후로 난 오래 이날을 기다려왔다. 나에게 미쳤다고 해도 좋다. 난 얼령을 믿으니까. 그리고 그 애를 만나야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난 2번 반 죽은 친구에게
정성을 다해 절을 올렸다. 문상을 마치고 난 밖으로 나와 비탈진 대학병원의 주차장에서 잠시 왕십리역 쪽을 내려다보았다. 여기쯤에서 미설이를 만나겠지? 미설이가 입원했었던 대학병원. 민혁이 장례식장이 있는 이 병원. 미설이도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문상을 올 거야. 그럼 나는 이 가방에 들어있는 인형을 줘야지. 그럼 다 끝나는 거야. 난 핏빛 태양이 부드럽게 왕십리의 철길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설이의 편지를 꺼내어 마지막 구절을 읽었다. 미안해. 네가 너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어. 전에 딱 한 번 꿈에 보였거든. 어른이 된 난 민혁이와 오랜만에 만나 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날은 네가 죽은 날이었어. 나는 나야말로 누군가에게 쉴 새 없이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그러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귓가로 사물의 전율이 흘러들어왔다. 꿈에서 네 얘기를 하면서 언젠가 내가 입원한 적이 있는 병원 앞에서 같이 서 있는데 민혁이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말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어. 뭐든 물어보라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 만났으니 뭐든 대답해줄 수 있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뭔가를 간절히 물어보고 싶어하던 사람이 네가 아니어서 난 무척이나 슬펐단다. 너라면 정말 어떤 질문이든 대답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난 오래된 편지를 다시 집어넣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1등상 상자를 꺼내보았다. 저물어가는 석양의 핏빛으로 젖어든 인형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난 이렇게 대학병원의 장례식장에서 저 왕십리역의 기다란 철로를 내려다보며 뭘 기다리는 걸까? 정말로 나는 미설이의 얼령을 믿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만약 그 애를 다시 보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물어보게 될까? 도대체 난 무엇을 알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이 인형을 주게 될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회한도 없이 난 대학병원으로 이어지는 긴 길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엇갈리는 삶의 궤적에 몸을 싣는다 해도 나를 힐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이다. 살아남아야 생을 바꿀 수 있고 정말로 간절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 그 순간 너와 난 함께 하셨습니다. 조현 작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작품 함께 들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참 많거든요.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작품 속에 내가 운명을 바꾼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설이가 편지에서 이제 밝힌 대로 미래는 화자가 죽는 걸로 원래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사전에 예측을 하고선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그 자기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이 화자의 의지로 운명을 바뀐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설은 또 그거까지도 예측을 했을까요? 글쎄, 그거는 그 나중에 이제 그 속편에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편이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끝에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좀 미스터리한 느낌도 나고, 이렇게 퍼즐의 한 조각이 마지막 순간에 이게 딱 맞춰진 느낌이 드는데, 이런 구성을요, 정말 늘 여쭤보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딱 그 퍼즐 한 조각까지도 예비하고 예견해서 구성을 하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왕십리의 풍경이랄까 그런 유년기 어떤 추억담을 원래 쓰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성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지막 퍼즐 한 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제 마음의 준비가요. 사람이 이렇게 딱 작품을 접할 때는 이 소설은 어떤 느낌이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 저도 그냥 유년기의 그 왕십리 근처의 추억과 풍경이 얽힌 막 이러면서 읽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예. 근데 작가께서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이 작품에 임하셨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래서 뒷얘기를 들으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작품 속에서는 친구들이 속상했어요. 다들 불행을 겪게 되고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작품 속에 나도 불행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는 인물은 살아남았고요. 마지막에 문장이 참 와닿았는데 살아남아야 생을 바꿀 수 있고 정말로 간절한 그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것, 하지만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것. 네,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그 변화되는 운명은 타인의 어떤 희생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그 운명을 자기가 바꿀 때에는 그 무한한 책임감을 느낄 것, 이런 것들을 좀 써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독자들의 평이요, 이 작품을 장편으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세요? 그 정확한 지적이어가지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원래는 단편이라기보다는 장편으로 구상이 되었었고요. 중간에 이제 그 에피소드 중에서 좀 다소 산만한 것들이 들어갔다는 지적도 있는데 장편 차원에서 보면은 일종의 어떤 그런 그 후일담을 위한 어떤 복선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뒷부분, 즉 이제 이 작품으로 치자면은 미서리를 기다리는 걸로 이제 끝나는데 이제 그 뒷부분에 미서리를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딸이 실종이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딸의 어떤 실종에 얽힌 어떤 미스테리를 찾아 나서는 어떤 그런 내용이 사실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좀 써보고 싶습니다. 기회 많이 돼요. 지금 빨리 써주세요. 궁금해요. 장편 소설이 근데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올해 이제 계획이 좀 되어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한 해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스릴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맨스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신경 써가지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필 중이신 거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곧 만나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작품도 이렇게 해서 정말 잔뜩 기대를 해보게 됐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봐서 참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조현 작가의 그 순간 너와 나는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김은비,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